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주자파, 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반혁명 분자라고 비판받아 실각했다. 그것은 가혹하고도 굴욕적인 나날이었다. 대중 앞에서 매다는 형벌을 당하고 연금, 감금 생활을 강요당했다. 또 3년 동안 하방당했다.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큰 아들은 박해를 받아 하반신 불수가 되었다. 둘째 아들도 농촌으로 쫓겨나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누구나 이로써 덩샤오핑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우 총리는 덩샤오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싸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가 중앙정부로 데려왔다. 그렇게 부활한 지 1년 뒤에 신이치는 덩 부총리와 회담했고 더 나아가 저우 총리와 만났다. 저우 총리는 신이치와 회담하고 18일 뒤인 1974년 12월 23일 마오쩌둥 주석이 있는 후난성 창사로 갔다. 덩샤오핑에게 더 큰 권한을 주자고 양해를 얻기 위해서였다. 병든 저우 총리에게 이러한 긴 여행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총리는 다리가 휘청거렸고 손이 떨렸다. 비행기에 탈 때도 승무원이 부축해야 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사탕의 껍질을 벗기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마오 주석을 만나 미래를 위해 4인방을 누르는 흐름을 만들고자 필사적이었다. 저 총리는 마오 주석의 승낙을 얻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다음 달에 열린 제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제1부 총리,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의 요직에 오른다. 덩 부총리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저우 총리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했다. 총리가 서거하기 넉 달 전인 1975년 9월 수술할 때의 일이었다. 총리는 덩 샤오핑 동지는 왔는가 하고 물었다. 덩 부총리가 서둘러 곁으로 다가가자 총리는 그에게 시선을 던지며 겨우 손을 내밀어 덩 샤오핑의 손을 잡았다. 총리는 힘을 쥐어짜듯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잘했네. 나보다 강해졌어. 덩샤오핑은 감동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듬해인 1976년 1월 저우언나이 총리가 서거했다. 그러자 4인방이 덩샤오핑을 공격해 그는 또다시 실각한다. 그러나 9월에 마오 주석이 서거하자 다음 달 4인방은 체포됐다. 1977년 7월 덩샤오핑은 당과 정부 등의 직무에 복귀해 당부 주석, 부총리로 다시 활약한다. 정의도 패배하면 악이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사회의 현실이다. 그것이 역사의 추세다. 그렇기에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지면 안 된다. 1978년 8월 베이징에서 중국과 일본 양국 외무부 장관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조인했다. 그리고 10월 덩 부총리가 황화 외교부 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비준서 교환식을 가졌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다케오 총리와 소노다 스나오 외상 등이 참석했다. 양국 외무부 장관이 비준서를 교환하여 마침내 조약이 발효됐다. 평화 우호 조약은 전문과 5개조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에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 간 평화 우호 관계를 견고히 하여 발전시킨다고 명시했다. 반패권 조항은 중일 공동 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제2조에 넣었다. 양 체약국은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또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또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나라 또는 국가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함을 표명한다. 또 제4조는 이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소련을 배려한 조문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975년 4월 세 번째 중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부총리였던 후쿠다 다케오와 회담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대한 중국 측 생각 등을 전했다. 후쿠다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신이치가 황송할 만큼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어쨌든 신이치가 1969년 6월 연재 중인 소설 인간혁명에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 체결을 호소한 지 10년째가 되어 조약은 현실이 되었다. 역사는 움직였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덩샤오핑 부총리와 회담한 4월 16일 오후 베이징시 교외에 있는 5.7 간부 학교를 둘러보았다. 다음 17일에는 중일 우호 협회의 랴오 청즈 회장 부부가 찾아왔다. 랴오 회장은 병으로 입원 중인데 이날은 의사에게 외출 허가를 받아 굳이 숙소로 찾아왔다. 신혜진은 랴오 회장에게서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다. 건강이 나쁘다고 들었기에 이번에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무척이나 후회했다. 랴오 회장을 무리해서 오시게 해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건강을 생각해 정중히 사절해야 했는데 회견을 짧게 끝내야겠군. 상대에 대한 마음은 구체적인 배려에 나타난다. 제2차 중국 방문 이래 넉 달 만에 만나는 랴오 회장은 조금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변함없이 온화하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 때문에 비행장에는 마중도 못 나가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중을 나가야 하는데 하며 애태웠을 것이다. 신이치는 그 진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중이라니요. 방치도 않습니다. 절대 마음 쓰지 마십시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서로 생각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신이치는 토인비 박사와 엮은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에 경애하는 랴오청즈 선생님,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도 오로지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하고 써서 선사했다. 신이치는 책을 들이며 최근에 발간한 책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선생님에게 기념으로 드립니다. 선생님은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랴오 회장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니치와 미네코는 그날 밤 숙소에서 랴오 회장의 건강을 기원하며 늦게까지 청제했다. 5년 동안 끌던 캄보디아 내전이 끝났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중일 우호협회 랴오 청즈 회장과 만난 4월 17일에 이 뉴스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다음 날 18일 시네치는 베이징 시내에 있는 캄보디아 왕국 민족 연합 정부 원수 관절을 방문해 원수인 노로동 시아누크 국왕과 회견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가 중요한 마디를 맞이한 때에 가진 역사적인 회견이 되었다. 관저는 신중국 탄생 전에는 프랑스 대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캄보디아는 9세기 이후 앙코르 왕조 시대 앙코르 와트로 상징되는 장엄한 건축물을 많이 세워 강대한 힘을 자랑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에 진출한 프랑스에 의해 1887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된다. 1953년 캄보디아는 완전히 독립한다. 시아누크 국왕은 1922년에 태어나 1941년 18살 때 국왕에 즉위했다. 독립 후에는 태위해 총리가 되었고 그 뒤 국가 원수로 취임해 중립 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겨 국교를 단절했다. 자력 갱생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지만 흉작 등도 겹쳐 캄보디아 경제는 위기에 부딪힌다. 그리고 1970년 3월 시아누크 국왕이 외유를 떠난 사이에 친미 우파 세력인 론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국왕은 국가 원수 자리를 빼앗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망명해 베이징에서 캄푸치아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나아가 왕국 민족 연합 정부를 수립한 이래 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다.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론놀 정권과 시아누쿠 국왕을 지지하는 반미 세력 사이에 격렬한 내전이 잇따랐다. 그 사이 국왕에 대한 중상도 거듭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970년 3월에 일어난 캄보디아 쿠데타가 몹시 가슴 아팠다. 그는 1961년 2월 11일
도다 조세이가 살아있다면 61살 생일을 맞이했을 날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다. 우거진 녹음 속에 서 있는 장대한 유적은 지난날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또 현지 사람들의 웃음 띤 온화한 얼굴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을 보려고 원하는 아시아 민중에게 햇빛을 보내노라. 신이치는 도다의 이 와카를 떠올리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승의 사진을 꺼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꿋꿋이 살겠다고 맹세했다. 1966년 1월 캄보디아의 지부가 결성되고 남편이 프랑스 사람인 기쿠요 라루슈라는 여성이 지부장이 되었다. 멤버는 대부분 일본인 여성이었다. 기쿠요를 중심으로 자담회도 활발하게 열렸다. 서로 공동 체험을 말하며 감동하고 웃으며 다짐했다. 일본에서 온 멤버도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많은 캄보디아를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쿠데타가 일어나 기쿠요 라루슈를 비롯한 외국인 멤버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캄보디아를 떠났다. 캄보디아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을 비롯해 멤버 몇 명이 남아있지만 내전 상태가 된 캄보디아에서는 자담회도 열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서로 격려하는 게 최선이었다. 전화에 휩싸인 인도차이나에서도 캄보디아민은 평화가 유지되어 오아시스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피로 물들어 멤버의 소식조차 알 수 없기에 신이치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오로지 캄보디아의 평화를 바라며 끊임없이 제목을 보냈다. 동포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시아누크 국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1970년 캄보디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5년이 지난 1975년 4월 17일 론놀 정권은 제지를 잃어 마침내 수도 푸놈펜이 민족 통일 전선에 함락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일본을 떠나기 전부터 매스컴들은 푸놈펜 함락이 눈앞에 다가와 내전이 곧 끝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 만큼 시니치는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다면 시아누쿠 국왕과 만나 캄보디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었다. 내가 세계를 위해,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이치는 늘 이렇게 자문했다. 내전이 끝난 17일 오후에 시아누쿠 국왕과 회견이 결정됐다. 사람을 통해 연락하자 국왕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중일오협회 관계자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시아누쿠 국왕과 회견하려면 일정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많이 불편해지십니다. 다음 방문지인 우한으로 갈 때도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를 타고 20시간가량 가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국왕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